일론이 회사에 25% 의결권을 얻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따로 뭐 준비하는 게 있냐 라고 불편한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내가 없다고 해도 테슬라가 자율성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질문자의 의도는 의결권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지만 질문자는 의결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의결권이 없이 주주 투표에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간접적으로는 의결권 확보를 위한 어떤 조치가 궁금했던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는 내가 없어도 테슬라가 자율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의결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면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 기업인 만큼 향후 많은 영업이익을 벌게 된다면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원 감축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회사가 성장하면서 일에 중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 M&A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두 회사에 뭐 인사과가 있으면 합쳐지는 경우에는 한쪽의 인사과는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중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가 필요한 나무 예시를 들었는데,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모든 가지의 에너지가 분산되면 안 되고 주요 가지의 양분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양분이 분산되면 결국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직원들을 줄임으로써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는 보다 더 강해지고 탄력적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로 일론 머스크는 연간 5%의 비효율성이 있다면 이는 누적이 되어 결국엔 25%, 더 나아가 30%의 비효율성으로 누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 기업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인원 감축을 하지 못했을 텐데, 미국 기업인 만큼 효율적인 인원 감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자본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점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FSD 라이선스의 경우 100% 회사 이윤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래 테슬라의 주요한 영업이익의 한 부분일 텐데요. 이에 대한 질문으로 진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라이센스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거나 혹은 달성해야 되는 것이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회사의 자율주행 방향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저렴한 출력 컴퓨터와 표준 카메라 두 가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 테슬라 운전자의 경우 초음파 센서가 빠져서 현재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일론의 뜻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죠. 노키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당시 노키아 핸드폰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고 자율주행차 역시 뭐 그렇게 될 거다라고 또 비유를 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비유를 좋아하네요. 현재는 사람들이 자동차가 굳이 자율주행에 있어야 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데, 이게 명백해지면 결국 테슬라의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옵션이 될 거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존의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의 라이센스가 없다면 누구도 차를 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테슬라의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는 의지가 자동차 업체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테슬라와 다른 자동차 업체의 차이인데, 그 시간이 3년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이해한 것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라이센스를 주려고 해도 기존 자동차 업체가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기까지 3년이 걸리고 테슬라가 봤을 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테슬라와 다른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 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경우 FSD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동차 주요 업체가 준비가 되기까지 시간이 적어도 3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테슬라의 일이 아닌 주요 자동차 업체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년 후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다른 자동차 업체에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 일론이 올해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그렇다면 27년 정도에 테슬라 이외의 차량에서 오토파일럿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주요 자동차 업체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비안이 아닐까, 뭐 근거는 없는데 리비안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채용한 것도 그렇고, 테슬라에 있던 직원이 이제 나와서 리비안을 만든 것도 그렇고, 뭔가 호환성이 되게 좋을 것 같다. 또 같은 미국 기업이고, 또 리비안은 제가 생각했을 때 1등 기업으로서 목표가 아닌 확고한 미국 2등 기업으로서 자리를 노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뭔가 리비안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가격 책정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회사는 가격 인하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격 인하로 인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가격이 진입하면서 보다 수요가 가속된 것 같은데, 이러한 가격 인하가 타당한 정책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다시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격 인하를 하면 수익성이 나빠지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생길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데, 비용 절감을 통해서 가격 인하를 하면서도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다, 창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있어서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면 하루가 끝난다, 즉 회사의 목표를 달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당연한 소리인데,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면 매출이 늘어난다. 뭐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가격이 사람들의 구매력에 적당한지 기업은 가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격이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비용을 지불했을 때 어느적인 가치가 있는지, 비용 대비 가치, 두 번째는 근본적인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 수가 있고, 아무리 좋은 제품일지라도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재벌이지만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우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다행히도 서민의 생활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학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기준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단순히 가격을 인하해서 마진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생산 비용을 개선함으로써 마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델 3 하이랜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환상적인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델 3의 경우 외형상 크게 바뀐 게 없지만 차를 탔을 때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모델 3 하이랜드에 대해서 했던 노력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이런 점을 어필을 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은 북미 지역 이외에 FSD가 가능한 출시 시기가 언제냐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는 완벽하게 새로운 시장이며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차량을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여전히 판매하지 않는 시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추세가 가속화된다는 것은 점점 더 많은 가의 테슬라 차량을 판매한다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FSD 시장이 어떤지 다시 물어봤고, 인간의 두뇌와 마찬가지로 테슬라 차량의 경우 종단간 신경망 기반 자율성을 띠기 때문에 인간과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에서 적용되는 도로 교통 상황에 상관없이 꽤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규제의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신호등 도로는 비슷하다. 운전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나 동일하기 때문에 FSD가 타국가에서도 출시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동차가 운전을 할 때 결국에는 충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니까요. 24년 1분기의 경우 테슬라에게 굉장히 어려웠던 해인데,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환경단체의 공격을 받았죠. 또한 홍해에서의 공격으로 자동차 선박 운항에 어려움이 있었고, 모델 3를 업데이트하면서 생산이 잘 되지 않았나 봅니다. 또한 사이버트럭의 경우도 가속 페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생산이 일주일 정도 중단이 됐었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앞으로는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다고 확신을 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해결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의 경우는 훨씬 나아진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우수성에 대해서 미쳤다라는 좀 과격한 표현을 했고요. 배에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운송을 해야 되고 하역한 후에 또 소비자에게 이동을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시장의 경우는 모델 3와 Y가 남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시장의 경우는 굉장히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춰서 테슬라 차량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물류 상황인데, 이러한 프로세스 과정을 단순화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어느 정도로 단순해졌냐면 목표치인 것 같은데, 1분 안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1분 안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계약 체결은 1분 안에 될 것 같네요. 분산 추론의 방식이 앞으로 향후 미래에 어떤 것을 그릴 수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 역시 분산 추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낯설고, 이게 진짜 된다면 자동차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일주일간 로보택시로 완벽하게 이용되는 자동차도 150시간이 사용이 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테슬라 소유의 로보택시인 것 같고, 주인이 있는 로보택시의 경우 50시간으로 아까 가정을 했었고요. 3분의 1 정도 이용이 될 것 같다. 아무리
아무리 로보택시로 활용이 돼도 일주일에 3분의 2 시간은 남는다. 거대 언어 모델 LMM의 경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서를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컴퓨팅 능력이 필요한데, 자동차를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이미 컴퓨팅 비용이 이제 지불이 되어 있고, 지금 컴퓨팅 비용을 생각하고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실상 테슬라에 탑재된 반도체의 경우 컴퓨터에 사용이 되었다면 컴퓨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미 자동차는 컴퓨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자기계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개인이 소비하는 물건 중에서 집 이외에 가장 비싼 물건이 이제 자동차인데, 이렇게 비싼 자동차를 구매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두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이지 않다. 그래서 유효시간 없이 100%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을 때, 이는 분산 추론이다. 전 세계 움직이는 테슬라 자동차가 1억 대에 도달한다면 각각은 1kW의 컴퓨팅 능력을 가진 자동차이지만, 그 당시 시점에는 하드웨어 6 또는 7이라고 하네요. 지금 제 모델 Y가 하드웨어 3이니까 이 정도 되면 정말 어떤 차가 돼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1억 대의 컴퓨팅 능력을 합하면 100GW 정도의 컴퓨팅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아마 모든 차가 동시에 컴퓨팅 능력을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컴퓨팅 능력은 지금 현존하는 어떤 회사보다도 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런 컴퓨팅 능력을 가진 수 있는 기기로 스마트폰을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꺼내는데, 여기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율주행의 경우 테슬라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을 켜고 휴대폰을 보거나 운전에 집중하지 않으면 경고를 받고 일주일 동안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테슬라가 자동차를 통제하죠. 하지만 휴대폰의 경우 사용자에게 그 권한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동의를 해주겠지만 어쨌든 통제를 해야 되는 것과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굉장히 큰 차이죠. 또한 이러한 컴퓨팅 능력을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하는데, 애플이 판매 중인 아이폰의 경우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분산 컴퓨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능력을 100% 끌어내기에는 배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추론 컴퓨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발생시키는 열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의 경우 50도 이상 그 정도 되는 그런 열 자체를 내면 안 되게 설계가 되죠. 하지만 배터리의 경우는 처음부터 그 열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 있고, 이미 자동차 속에 분산된 데이터 센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일론 머스크가 다시 요약을 해주었는데, 분산 발전 즉 전력에 대한 분산 액세스와 전력과 냉각에 대한 이미 비용이 지불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의 말에 따르면 제가 모델 Y를 샀을 때 사실상 그 비용에는 컴퓨팅 능력이 포함된 것이고, 향후 분산 추론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면서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일론의 말에 따르면 저는 이제 컴퓨터를 산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분산 추론을 제공하면서 약간의 이익을 차량 소유자에게 준다면 저라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남는 시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열을 사용하면서 배터리 열화나 차가 소모가 되는 그런 부분은 또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드네요. 충분하게 비용을 주고 배터리 보험의 보장 범위를 다시 재조정하겠죠. 4680 배터리의 생산이 잘 되고 있냐, 충분하게 만들고 있냐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단기적으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말까지 공급 업체보다 좋은 경쟁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4680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는데 공급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4680 배터리를 만든 이유는 공급 업체가 혹시 배터리 가격을 올렸을 때 대비책으로 만들었다.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면서 대규모 배터리 주문을 했었고,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지를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FSD 12.3을 경험해 봐야 한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테슬라를 이해할 수 없다. 회사를 이해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FSD 12.3을 경험을 해봐라 라는 것인데, 한국에도 출시를 해주면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북미 시장 이외에 FSD가 출시된다면 테슬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 있을까요? 23년 인베스터 데이에서 일론은 그 당시 시점의 매출 원가가 앞으로 절반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2만 달러 정도의 매출 원가를 의미하는데, 이런 매출 원가의 3분의 1은 온박스 제조 공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조립하는 그런 공정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3분의 2에 포함되는 다른 각각의 부품을 만드는 공정에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지, 또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다른 신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일론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온박스 제조 방식은 기존의 포드가 만들었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의미하는
되는 것 같은데, 테슬라는 새로운 공정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죠. 언박스드 공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기존 언박스 제조 공정에서 도입했던 여러 기술들을 새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새로운 제조 공정이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활용해서 미래 자동차의 장점을 극대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80 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성이 큰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전기차를 만들 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주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을 때 처음에는 배터리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제조 비용 절감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되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4680 셀을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네요. 이 부분도 되게 신기했는데, 4680 배터리 셀을 충분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필요한 수요보다 공급이 더 적어서 팔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새롭네요. 테슬라는 편견이 없는 기업인 것 같은데, 소비자에게만 매출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경쟁사인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게도 FSD 라이선스, 4680 셀 이런 것들을 팔아서 매출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고정관념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배터리 주문이 갑자기 급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일은 장기간의 고금리 유지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줄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에서 배터리 주문을 취소하거나 지연시켰겠죠. 공급업체 즉 배터리 업체로부터 이로 인해 저렴하게 배터리를 공급을 받고 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일론의 판단에 따르면 배터리 제조업체의 공급 능력이 수요에 비해서 많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가지는 위치를 생각하면 이러한 분석력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4680 배터리 셀을 생산하면서 가져온 이점이 정말 다양한데, 추가로 배터리 업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차량 가격을 줄일 수 있었으며, 테슬라가 배터리 업스트림 공급망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격을 낮추는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일론은 배터리 산업이 D램과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도 사이클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산업은 대부분 사이클 산업이네요. 또한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견을 띠기도 합니다. 미국식 유머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존은 바이든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 정책 이름이 마치 러시아의 인터넷 연구 기관인 아일랜드 공화국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일론은 IRA의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설마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요? 자, 이렇게 24년 1분기 어닝콜 전문을 구글 번역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평소에 테슬라에 관한 뉴스와 글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직접 읽어보니까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테슬라 투자에 있어 이해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저 역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위한 기초 체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킨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